G2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속마음, 중국이 꿈꾸는 가장 큰 꿈, 그 첫째는 중국이 근대에 당했던 치욕을 씻고 다시 부활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단순한 왕조 또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영토 주권도 있지만 독특한 문명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체계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뭔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 이런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사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이 합쳐져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해 왔습니다. 전통 시대의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찬란했지요. 가장 선진국이었죠. 그런데 이 중국이 형편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 놀림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중국을 보고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아시아의 병든 환자. 한자로는 동아병부입니다. 이렇게 놀림을 당한 거죠. 서구 제국주의에게 그야말로 나라도 뺏기고 권력도 뺏기고 돈도 뺏겼죠. 전쟁에 졌으면 돈으로 배상해줘야죠. 그야말로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도 잃고 망국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느끼는 더 심한 위기감 중에 하나는 땅도 뺏기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명까지 이제는 사라질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위기의식은요, 중국 역사로 보자면 처음 있는 위기였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중국이 이민족에게 점령을 당해서 왕조가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한 번도 이민족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원나라라는 나라는 몽고족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만주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이 두 이민족이 다스렸던 역사 시기를 중국 역사의 하나의 왕조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족 식민 강점기, 만주족 식민 강점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민족이 한족의 국가를 지배했는데 몽고족, 만주족은 중원에 들어와서 다 한족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을 차지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차지하고 나서 내가 니네 집을 차지했지만 니네 아버지 어머님 생각, 할아버지의 가훈, 할머니의 말씀 이거 정말 좋아.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니네 가정을 다스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뺏겼는데, 영토는 빼앗겼는데 문화는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철학자 풍우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나라와 청나라가 중국 역사의 일부분인 이유는 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대 들어와서 영국한테 지는 아편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양에서 바다를 통해서 오랑캐, 중국인들은 이 오랑캐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역대 중국 왕조에서 오랑캐들은, 그러니까 침략자들은 다 북방에서 내려왔어요. 북서쪽이나 북동쪽이나 이쪽에서 내려왔지 바다에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역대로 해군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서양의 오랑캐들은 바다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는 바다에서 왔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땅만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중국인들의 정신, 문명까지 부정합니다. 이런 오랑캐는 없었어요. 중국의 문명을 부정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문명 체계, 자기 가치관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서구 근대의 세계관, 기독교의 가치관을 중국에 전파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오랑캐는 중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야, 이거는 민족의 위기이기도 하고 중화 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사실 중국은 아편 전쟁 때부터 이제 나라도 약해지고 중국인들도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아편굴이에요. 아편 카페죠. 아편 카페에서 아편을 피워가지고 저렇게 병든 환자처럼 바뀌었습니다. 상해 가면 영국이 상해를 차지하고서 최초로 만든 서양식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포공원입니다. 이 공원 안내판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실제로 공원 그 안내 게시판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개 취급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소룡 영화 보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정무문이라는 영화, 이소룡이 나왔던 영화죠. 이 이소룡이 발차기로 저 공원에 가서 저 개와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간판을 깨버리죠. 그리고 일본인 도장에 가서 동아병부라는 액자를 발차기로 날려버립니다. 그만큼 이 근대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았던 거죠. 난징에서 일본인들이 30만을 죽였죠. 저렇게 죽이고 일본인들이 웃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야말로 버러지 취급, 벌레 취급 당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치욕을 기억하자 하는 이러한 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치욕을 기억하고 그 치욕을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과거와 같은 중심국가로 부흥시키자, 부활하자. 이게 중국인들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한입니다. 그래서 물망국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중국인들에게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고 다시 중화를 부흥시키자. 부흥이라는 것은 과거에 좋은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다시 부흥시키자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공산당 최고 대표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중국의 부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치욕의 근대 시기를 벗어나서 과거와 같은 화려한 중심국가, 세계 중심국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사회주의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 이 중국의 꿈의 내용이 그럼 뭘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토를 다 회복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국주의 시절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돈이 있고 힘이 강한 그런 중국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중국인들의 문명, 가치관 이것을 회복하겠다. 이게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인들이 꾸는 중국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꿈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대국이고 강국입니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국이 근대의 치욕을 싣는 일이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되면 안 되겠죠. 중국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당한 것을 너희들이 우리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고사를 잘 아실 겁니다. 중국 문화에는 이러한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치욕을 되갚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갚으면 세계의 재앙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치욕을 싣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다만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꿈이 중국의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예전에 제국주의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빼앗겼던 게 아편 전쟁에서 영국한테 져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타이완을 빼앗긴 것은 일본하고 청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꼭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타 기업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기업들도 이런 좀 고초를 좀 당했었죠. 갤럭시 론칭 행사를 중국에서 했고 우리 삼성전자 대표가 가서 직접 론칭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론칭 행사가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삼성은 갤럭시를 중국에 팔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다 팔아.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반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타이완이 안 나와 있었어요. 사실 뭐 한국인들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이완은 타이완이고 중국은 중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서 독도를 빼고 대한민국 영토를 표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인들의 감정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거죠. 이 타이완은 사실 중국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중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마지막 과제라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제국주의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빼앗겼던 영토를 대부분 다 찾았습니다. 홍콩 찾았죠. 그렇죠? 영국한테 찾아왔죠. 그리고 마카오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다. 이 책무, 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이완 문제가 예민한 이유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타이완 해협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을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중국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타이완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화약고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통일하느냐가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아주 큰 꿈을 그러니까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1대1로입니다. 근데 이제 1대1로를 그 다른 또는 기존의 설명에서는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조금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1대1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왜 1대1로를 할까요? 가장 쉬운 답은 중국 자본 수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남아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중국 경제적 식민지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 측면이죠. 문명사적 측면에서 1대1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명의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되게 이제 지구를 보지요. 근데 세계 중심은 미국과 유럽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세계 문명의 축이고 강대국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구 번호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 될까요? 자, 미국과 유럽이 주변으로 사이드로 나가고 동남아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이쪽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꿈꿉니다. 지금 지도 보시면
1대1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길은 예전에 있던 길입니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광저우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원추안이야? 예전에 명나라 때 정화가 원정을 갈 때 거기서 출발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와 같은 영화 세계 중심 국가를 이 길을 통해서 다시 실현하겠다, 이런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하느냐? 보면은 다 서쪽으로 나갑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유럽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자면 지구의 지금 지구 본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중국의 꿈은 중심을 이렇게 틀자는 겁니다. 문명의 축을 틀어놓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안 국가들, 동맹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면 알겠죠. 싸움 바둑을 하는 사람은 직접 싸움을 하는데 바둑의 고수들은 직접 싸움하지 않습니다. 피해가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고 세력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진지를 구축하죠. 중국은 지금 중동으로 나가고 있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지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주변으로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국가가 무려 65개국입니다. 전 지구 면적의 42.3%입니다. 인구가 무려 46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경제 총량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유럽과 강대국 중심이에요. 그런데 세계는 넓어요. 이 넓은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이쪽은 미국이 실패했던 지역입니다.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예요. 중앙아시아 미국 실패했잖아요. 중동 미국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다 적대적이 됐잖아요. 이 미국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지금 중국이 파고들고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명사적으로 보자면 중국은 동쪽으로 가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현장법사도 불경, 진리를 찾으러 서쪽으로 가잖아요. 긴 중국의 문명사에서 중국이 진리를 찾으러, 그 다음에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갔던 시대는 개혁개방 이후 이 짧은 시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중국이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서쪽으로 가서 문명의 축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 하는 것이죠. 자, 중국이 서쪽으로 가면 앞에 어떤 문명권이 있습니까? 이슬람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유럽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과 이슬람, 물론 대립관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친해요. 이란하고도 중국이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문명하고 이슬람 문명이 손잡는다라고 치면 세계의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은 이슬람 문명하고 절대 손을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 문명이 이슬람 문명하고 손을 잡고 유럽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중국이 꿈꾸는 것, 문명의 축을 돌려놓는 이런 꿈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를 우리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궁극적인 꿈은 문명의 축을 돌려놓는 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대1로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리적인 측면. 중국 자본을 진출해서 이른바 중국 자본이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방식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요. 원래 비단길의 주인공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겠어요? 원래 비단길은 실크로드는 중동의 상인들, 아랍의 상인들, 그다음에 유럽인들이 중국 문명을 향해서 중국 문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오랜 역사적인 그 경험으로 보자면 자기 것을 막 강제하고 수출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나라가 와서 주로 가져갔죠. 그런데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본을 비롯해서 중국의 가치관, 중국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내보냅니다.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문명의 원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마치 서구 제국주의가 근대했던 것, 그런 방식을 중국이 답습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중국의 원리, 중국 문명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중국에게도 세계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